안녕하세요. 숙명인문학연구소 이달의 공감 읽기 강의를 하게 된 홍서연입니다. 저는 문명사와 문화인류학을 강의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음식, 문명, 혐오이고 옴니보어 인류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으로부터 사유를 진행했습니다. 잡식동물인 인간이 갖는 맛에 대한 호불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는데 그 설명 방식들 중에서 두 극단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입니다. 2강에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음식이 문명의 발명품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학이, 사회적 유대관계 맺기라는 것을 음식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이 지구 생태계를 바꿔 놓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점을 한 가지 근거에 의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먹이만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다종다양한 먹이로부터 영양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옴니보어, 잡식동물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몸에는 생물학적으로 허용된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만으로 영양을 섭취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했다가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잡식동물이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상상적인 것들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과 함께 우리는 혐오라는 감정 반응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선택의 자유 때문에 또한 인간은 혁신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전개하고 습득하고 또 발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문명이 출현했습니다. 음식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음식은 바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적응과 창조의 산출물입니다. 음식은 날 것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요리가 됩니다. 요리하는 방법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고 날 것으로 먹는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접시에 놓아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것조차도 큰 범위의 요리의 범주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리는 문명 그 자체의 메타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연을 요리하는 것, 이게 바로 문명이죠. 음식물에 관련해서 요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것, 섬유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더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독소를 제거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맛을, 풍미를 끌어올리기도 하는 것이 요리입니다. 어때요? 요리라는 것이 문명의 메타포라는 것이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농경의 시작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텐데요. 농경의 시작은 불의 이용이 시작된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지 우리가 그 근원을 캘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500만 년에 달하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격변이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식자재들이 인간의 식량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리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음식이 언제 어떻게 인류의 식량 창고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 이용은 50만 년에서 10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최초의 인류는 주로 채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화석 인류의 어금니가 돌같이 단단하고 널쩍했고, 지금의 현생 인류의 치아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고기를 씹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치아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인류의 동물성 식량은 점차 쉽게 잡을 수 있는 작은 동물들로부터 조개류나 맹수들이 남긴 고기 같은 것들로 넓혀졌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가 잡식성으로 진화했죠. 이것은 현대인의 앞니와 송곳니를 보고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리의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마도 우연히 불탄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발명품은 아닐 것이고, 아마 여러 지역에 여러 우연적인 발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게 50만 년에서 100만 년 전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선사시대 수렵 채집인들은 무엇을 먹었는지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쓰레기 유적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화석이 된 인류의 배설물을 조사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또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해서 동식물의 유해에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측정해서 알아내기도 합니다. 또 특정 시기의 기후나 강우량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식물의 나이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꽃가루를 조사해서 발생 연대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선사시대 수렵 채집민들의 식량을 얘기해 보자면은 75만 년 전에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야생 돌사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인들은 짐승의 뼛속에 있는 골수를 파먹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부드럽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죠. 그리고 또 짐승의 혀와 뇌를 먹기도 했는데, 그것은 짐승의 부서진 턱뼈나 구멍이 뚫려 있는 두개골들의 유적을 발견함으로써 뒷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폐총. 폐총은 조개무지라고도 하는데, 조개 껍데기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이 선사시대인들의 쓰레기장입니다. 조개류를 먹고 살만 발라먹고 버린 것이 바로 이 폐총입니다. 6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정도에는 조개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렇다면은 조리법은 어떤 식으로 발달되었을까? 가장 원초적인 방식은 불 위에다가 고기를 던져서 굽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무런 매개체가 없습니다. 레비스트루스의 요리 삼각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굽기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 굽기 방법은 오늘날의 오븐을 이용해서 굽는 것이나 아니면은 선사시대인들이 구웠던 방식이나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 조리법이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 위에서 굽는 방법보다 훨씬 문화적인 방식입니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숯을 넣어서 그 위에다가 재료를 올리고 흙으로 덮어서 서서히 익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븐처럼 열효율이 높으면서도 고기가 불 위에서 구운 것처럼 그렇게 타지 않고 깊숙하고 부드럽게 익어서 맛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도 1900년대 중반 정도까지 시행을 했던 것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은 꼬치구이 조리법인데요. 고기를 창에다가 꽂아서 불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슬슬 돌려가면서 굽는 방법입니다. 1번보다 더 진화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나온 가장 문명적인 방법이 삶기인데 이 삶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릇이 최초로 나온 것은 기원전 만년경인데 그 그릇들이 불을 견딜 수는 없었고요. 뜨거운 불 위에 올려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5000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는 조리법은 점점 더 많은 인류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법이 발달이 되었는데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석기 시대의 여명기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약 1만 년 전에서 약 1만 2천 년 전 정도에 일어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농경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식량을 채취하고 수렵을 통해서 얻었다면은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 이후부터는 인위적으로 생산했습니다. 이게 바로 농경이죠. 이 농경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요. 비정착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인들에 비해서 더 많은 잉여 식량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 축적되고 개인의 소유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유물이 생겨나니까 구석기 시대와 같은 평등 사회는 이제 점차 사라지고 지위와 계급과 신분이 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잉여 식량 덕분에 전문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만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에만 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명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된 직후에는 곡물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곡물을 이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밀과 그때 경작했던 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밀은 껍질이 단단하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불에 구워서 겉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비벼서 날려보내서 이 껍질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라를 분리해 낼 수 있었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소가 이 알곡을 밟게 해서 껍질을 부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켜에 쳐서 완결을 날려보내면은 이제 켜에 알곡만 남는데 그것을 돌절구에 빻는 방식으로 알곡을 얻었죠. 하지만 거기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치아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빵을 씹으면서 돌도 많이 씹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밀가루에서 돌가루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곡물의 알갱이들을 치고 부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기술이 그다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부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글루텐이 파괴됩니다. 글루텐이 파괴되면은 빵을 구웠을 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워진 생산된 납작한 빵들이 오늘날까지도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차파티, 또 기름에 튀겨낸 6월절에 먹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풀이라는 빵,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교봉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가진 밀을 재배하다가 기원전 7000년경에 이르러서야 연질밀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질밀의 재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연질밀은 껍질이 부드러운 밀의 품종인데 원래에는 돌연변이었습니다. 이 돌연변이 밀이 우연히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인류에 의해서 길이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형질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게 지구를 뒤덮게 됩니다. 이 연질밀은 불에 굽지 않아도 껍질을 벗길 수가 있고 따라서 알곡을 그렇게 많이 쪼개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글루텐이 온전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반죽을 했을 때 글루텐이 잘 형성이 됩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집트 문명에서 처음으로 부풀린 빵을 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명은 곡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점차 습득해 나갔습니다. 빵이 주식이었다면은 다른 음식들의 경우에도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어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겠죠. 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보리나 렌즈콩이나 쌀과 같은 것들이 점차 경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명은 인류에게 다양한 맛을 선물로 주었고 그 맛의 세계는 인간을 길들이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영양소의 섭취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그 사회적인 역할은 인간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맺는 데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유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사회의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과시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원시적 평등사회와 준세습적인 신분제 사회와 신분제 사회에서 그러한 과시적 행위는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은 원시적인 사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신분제 사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준세습적인 신분제 사회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추장이나 빅맨이라고 합니다. 추장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빅맨은 많은 경우 태평양에 흩어져 있었던 원시농경 사회들의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세습적인 신분은 아니었고 자기 세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행위가 음식물을 소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커다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의례를 벌여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원시적 평등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더도 없고 신분이나 계급이 없으니까요. 신분제 사회로 정착이 된 이후에는 과시적인 행위가 잔치보다는 건축이나 군사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준세습적 신분제 사회, 흔히 원시사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소비행위, 음식 소비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행위들은 주로 일정한 방식의 반복적인 절차를 가진 행위로서 양식화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례라고 합니다. 의례는 사실 다양한 것을 포괄합니다. 종교의례 같이 초자연적인 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의례가 그러한 것들인데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리듬을 타고 흘러갑니다. 강약약, 중강약약 이런 식으로 삶의 강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출생을 기념하는 백일이나 돌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도 보이고요. 성년식,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결혼, 환갑, 죽음과 장례식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의례에 포함됩니다. 의례는 많은 사회의 전통사회, 전통문화 속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그런 강한 힘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의례가 이제는 형식적인 것 빼고는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건 의례적인 거야, 이런 말이 있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야. 내용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죠. 이게 이제 탈신비화가 이루어진 현대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의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의례는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데요. 리추얼, right? 의례, 제의, 또 제사, 조상제사라든지 희생제사 같은 것들, 의례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의례의 어떤 예식적인 측면을 가리쳐서 의식, 세레모니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학적인 용어로 의례라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왜 이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다양한 것들을 의례라는 개념으로서 포괄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지만요. 그 공통점들을 살펴보자면은 일정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강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주의적인 설명을 머릿속에서 되살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례는 보통 과도기에 행해집니다. 장례식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저 세상으로 떠난 경우,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거나 헷갈리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는 위험이 있다고 인류는 인지해 왔습니다. 애매모호한 것, 경계가 불명확한 것, 그러한 것들은 오염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불결하다고 여겨졌고, 거기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계를 흐트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빨리 제거해야지 전체 사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깨끗한 것들을 선호했죠. 경계가 명확할 때 깨끗함이라는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의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정화작용, 구술하거나 희생의례를 할 때 그것은 어떤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사람들을 불결함으로부터 씻어줍니다. 그것이 많은 신화나 많은 민족들의 의례들에서 나타나는 관념들입니다. 의례를 행하는 때, 정리해보자면은 오염된 것을 정화해야 하는 때, 시간이나 계절이나 생애 단계가 바뀔 때, 생애 단계가 바뀌는 것은 결혼식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될 거고, 시간이나 계절이 바뀌는 것은 절기가 바뀌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경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어떤 가능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의 범주에 속하고 다른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의례를 행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화려한 예식을 벌입니다. 그 예식의 방식이 개인마다 다양하면은 알아보기 힘들 것이므로 사회가 양식으로서 정해놓고 절차까지 정해 놓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의례입니다. 그리고 의례에는 많은 음식들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확립합니다.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 그럴 때 더러움의 관념이나 혐오라는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례는 하나의 문명이 제공하는 혐오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가 제시하는 행위들은 모두 상징적인 행위들입니다. 그 행위들은 한 사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들을 표현하고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그 행위들을 함께 함으로써 감정을 나누고 의미를 공유합니다. 그때 여러 말이 필요가 없고 말 없는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는 굉장히 편리한 장치인 것이네요. 많은 감정들, 많은 슬픔이나 공포감, 혼란 이러한 것들을 단방에 정리해 주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면서도 그다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것은 과거의 인류에게도 그러했고 지금의 인류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유대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식은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의뢰는 결국 개인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승인합니다. 의뢰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 사회가 인정하는 개인이고, 의뢰를 통해서 승인된 개인은 성원권을 얻습니다. 멤버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의뢰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하나의 민족지학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챈바가 마링족이라는 뉴기니 섬 고산지대에 살았던 원시부족인데요. 이 사람들의 의뢰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능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돼지 사육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은 원시농경이고요. 이들의 이 민족지는 라파포트라는 인류학자에 의해서 조사되었습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돼지, 뉴기니 사람들의 생태적 의뢰라는 제목으로 1968년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챈바가 마링족은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카이코 축제라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의뢰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뢰들이 어떤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이루고 행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축제가 있은 다음에는 축제 이후에 어떤 일정한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후에는 휴전을 하고 평화 시에 이제 돼지 사육과 함께 농경을 오랫동안 계속합니다. 그게 축제 직전까지 지속됩니다. 다시 축제가 있고 축제 이후와 전쟁의 시기가 반복됩니다. 이 의뢰의 주기가 왜 반복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반복되는지 살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점들이 발견됩니다. 일단 이게 빙빙 도니까 처음과 끝이 사실 없지만 편의상 우리는 이 카이코 축제의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챈바가 마링족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잔치이자 희생의례입니다. 돼지들을 오랫동안 사육하다가 이 시기에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기간 동안 소비합니다. 당연히 이 원시농경 사람들에게는 냉장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훈제 가공을 할 줄 알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돼지들이 도살되고 또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희생의례입니다. 그리고 이웃 부족들을 초대해서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17개의 다른 집단에서 온 2, 3천 명의 마리인들이 고기를 분배받는 것을 이 라파포트는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의 돼지를 키우는 데에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축제가 시작되면은 영토의 경계선에다가 말뚝을 박고요. 1년 동안이나 축제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죠.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때 축제에 초대받은 집단들은 이후에 전쟁에서 동맹이 될 사람들입니다. 물품 교환도 이루어져서 소금이나 석기나 장신구 같은 것들을 교환합니다. 축제 이후에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때 축제 때 초대했던 동맹 집단을 불러 모아서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지 않았던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와 배제와 적대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전쟁 시기가 끝나면은 이긴 편은 승자의 의례를 실행합니다. 승자의 의례는 룸빔나무를 심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룸빔나무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식물인데 조상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상이란 시족 집단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룸빔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토를 표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승자 집단은 이제 새로운 영토를 획득했죠. 새 영토에다가 자기들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굉장히 신성한 의식으로서 의례라는 장치를 통해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농경과 돼지 사육을 합니다. 돼지의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나서 충분히 축제를 할 만큼 많은 돼지가 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는 인간의 먹이 경쟁자입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곤란해집니다. 인간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때 돼지 사육자들이 주로 이제 챈바가 마링족에서는 여자들인데요. 이 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하겠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룸빔나무를 뽑는 것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이고요. 이사를 갑니다. 사람들이 거주지를 분산해서 전쟁하기 쉽게끔 조정하는 것이죠. 돼지 축제를 하고 나면은 돼지의 개체수는 다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례의 주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돼지가 증가하면 돼지 증가로 인한 압박감, 인간의 그 먹이 경쟁자인 돼지들 때문에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 더 놔두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죠.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죠. 축제에서 돼지를 잡아서 개체수를 줄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또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토를 정비하고, 영토를 정비할 때 하는 일은 조상들의 상징인 룸빔나무를 뽑거나 다시 심거나 하는 일입니다. 챈바가 마링족에게 의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례의 기능에 덧붙여진 것인데 바로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축산업자들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은 샌바가 마링 쪽에게는 그러한 계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돼지를 계속해서 개체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의례였습니다. 결국 생태계 균형을 이 의례를 통해서, 의례라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잡아줌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위계 질서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토지 분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물품 교환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챔바가 마링 쪽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류 학자들의 민족지에 의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원시 부족들도 의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재정비, 재구조화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환경 속에 인간이라는 체계가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과 같은 이 정보를 전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들은 그것들을 전달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연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망은 일종의 문화적인 신념들과 그 결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챔바가 생태계의 생물물리학 모델이라는 그림으로서 이 라파포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파바오 주커맨이라는 학자가 자기의 논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손으로 베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숲과 밭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화전농업이라는 거잖아요. 숲으로 뒤덮여 있는 산림에다 불을 질러서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숲과 밭은 비와 태양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양, 흙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챔바가 마링가라는 인간 사회의 사람들과 돼지라는 가축이 여기에서 또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고 하니 맨 밑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학자는 문화를 가리키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마치 전산 회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고 있고 또 정보 전달을 하면서 회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직관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문화적 신념들과 그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의례인 것이죠. 의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례는 어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은 나름대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또 그 질서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삶을 정비해야 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에게나 원시부족에게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의 의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고 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받습니다. 전달받습니다.
쳔바가 마린족은 의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죠. 의례는 전통사회에서 그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과학이나 교육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례는 제가 아까 혐오 처리 장치라고도 표현을 했지만은 단지 혐오 처리 장치뿐만 아니고 문명이 사회에게, 인류에게 제시해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례라는 장치를 통해서 작동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힘을 잃었을까요? 힘을 잃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의례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상징성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현대의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의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쳔바가 마린족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의례가 가져다 줬는데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돼지였습니다. 돼지 희생 의례가 생리학적인 적응 결과들을 낳았고 비록 참여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축제 덕분에 단백질을 잔뜩 섭취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기능주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기능주의적인 설명만으로 라파포트가 이야기를 그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돼지와 룸빔나무는 가치제이고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평화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돼지 사육을 하고 돼지를 증가시키는 그 시기에는 돼지가 열쇠가 되는데 거기에서 시기가 확 전환이 되죠. 축제와 전쟁의 시기로 비일상적인 시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을 계시하는 기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조상들을 상징하는 룸빔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룸빔나무는 자원이자 상징물이고 돼지는 식량이자 또한 가치제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또 소비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과연 효용성만을 가진 것일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단지 어떤 자명한 의미들만을 가진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의례 수행의 메커니즘은 그래서 이 라파포트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자동 온도 조절기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변환기입니다. 예, 아니요, 이분법 기호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 바꾸는 내용은 뭐냐면 돼지의 숫자, 인간관계의 현황, 전쟁 준비의 상태, 이웃 부족 간의 동맹의 강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꿨을 때 작용하게 되는 얘는 룸빔나무가 뽑히는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의례 수행은 굉장히 행위적이고 수행적인 것이지만은 또한 굉장히 상징적이고 기호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성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종교적인 마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믿음이
그 집단과 개인의 안녕, 또 그들이 속한 생태계에 대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기능주의와 상징주의가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연구할 때 기능주의에만 의거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구조주의에만 의거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챈바가 마링 쪽에 대한 문화기록지는 그 좋은 예입니다. 의례는 여기에서 생태적 적응 체계로서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리고 이 의례가 챈바가 마링 쪽에게 또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파포트가 이 문화기술지를 작성했던 1900년대 말까지 이 부족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원시 농경을 유지하면서 전통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합리성이 잘 작용했다는 반증이겠죠.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제 나타났는데 문화가 생태적인 적응을 돕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나 합리성을 신성시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생태계의 위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 과거의 전통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혜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데, 왜냐하면은 그 지혜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호성을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어떠한 지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의례라는 것이고, 그 의례는 적응적이거나 기능적이면서도 사람들을 어떤 편협한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파포트가 쓴 것을 조금 참조해 보자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이런 마링족과 같은 부족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보다 생태계에 대해서 더 기능적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과학이 더 못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의 편협한 근성과 파괴주의로부터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신념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과학이 지금 과연 하고 있는가 봤을 때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저는 많은 욕심이 있었는데요. 문명이 지구 생태계를 바꿔놓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범위를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했고, 그것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농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그 점입니다. 아까 제가 음식이 문명의 산출물이다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인간이 불을 사용했고 그 이후에 농경을 시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요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탄생된 그러한 정황들을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불의 사용 이후에 농경이 시작될 때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곡물을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이 험난한 여정의 중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비탄립성 일립계 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밀의 발견이었습니다. 사실 벽과식물의 잎에는 양분이 없고요, 질겨요. 그래서 인간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벽과식물의 알곡을 먹어야 합니다. 밀이나 벼나 옥수수 모두 벽과식물입니다. 그런데 선사시대에 이 식물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메커니즘도 달랐고,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농업 시작의 결정적인 계기는 돌연변이 밀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돌연변이 밀은 비탄립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탄립성이라는 것은 식물의 알곡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립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기 몸에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번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조금 더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씨앗을 되도록이면 쉽게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선사시대의 밀도 그러했습니다. 일립계 밀이라는 것이 석기시대 때부터 인류가 재배해온 그 작물이었는데요. 이 일립계 밀은 탄립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을 수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돌연변이 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돌연변이 밀은 비탄립성 일립계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모든 문명의 마술이 시작된 것이죠. 이 비탄립성 일립계 밀은 아주 낮은 확률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돌연변이가 당시에 생겨났을 확률은 가뭄에 콩날 확률보다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 밑동을 인류 중에 우리들의 선조 중에 어떤 이가 운 좋게 발견한 것이죠. 이게 바로 농업의 시작이고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농업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결코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과 사막 기후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우는 비옥한 땅이 있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초원에서 살고 있었던 벽과식물은 자기들의 몸을 아주 현명하게 설계했는데,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얻은 탄수화물을 씨앗에다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벽과식물은 잎에 거의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씨앗에는 영양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이게 필요했느냐 하면은 주위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싹을 틔울 때 흙에서 영양소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말라 죽기 십상이고요. 믿을 것은 나뿐이다, 나 자신뿐이다 라는 것이죠. 싹을 틔울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저장고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씨앗에다가 차곡차곡 몰아 넣은 것이 바로 쌀알이고 밀알입니다. 옥수수알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 벽과 식물들은 인류가 먹었을 때 아주 많은 영양소를 줌과 동시에 또한 아밀라제와 결합해서 당을 주죠. 즉 단맛이 있습니다. 인류가 좋아할 만하죠. 그렇게 해서 이 벽과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밀은 에머밀 품종이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요. 오늘날의 대표적인 밀 품종인 듀럼밀과 빵밀의 조상입니다. 듀럼밀은 파스타를 만들 때 좋고요. 빵밀은 빵을 만들 때 좋습니다. 빵밀은 나름 진화한 결과인데 에머밀이 작물화되고 그 이후에 야생종 염소풀과 교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화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형질 변이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새로운 품종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었죠. 인류의 농업은 바로 이렇게 야생종을 길들여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줄곧 계속되어 온 역사입니다. 최초의 작물이 밀이었다면은 가장 최초의 작물은 보리였고 그 다음에 에머밀이었다면은 이후에 8, 9가지 다른 종들도 작물화되었습니다. 렌즈콩, 완두콩, 병아리콩, 살갈퀴, 아마는 리넨을 만드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누에콩, 파박콩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속속 작물화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은 정말 엄청나게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러한 많은 식물 종들이 경작화될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일까? 경작하기에 알맞은 야생종들이 한 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답은 진화적인 이유가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기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강수량이 굉장히 불규칙했습니다. 철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강수가 불확실하고 건조한 그런 기후는 야생식물의 작물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3가지 특징 때문에 유리합니다. 한 가지는 짧은 수명 때문입니다. 한 해살이 식물이 수명이 짧아지면은 성장이 빨라집니다. 금방 자라게 됩니다. 금방 자라서 성숙하게 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완전히 건조한 여름이 와서 식물이 말라 죽기 전에 씨앗을 잔뜩 퍼뜨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류에게는 완전히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수확이 편하고 수확량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게 되면은 완전히 좋은 호재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다산성입니다. 한 해살이 식물은 번식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한 해만 살고 죽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여러 해살이 식물과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즉 씨앗을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용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을 씨앗에다가 투입합니다. 다 씨앗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과 식물의 줄기나 잎은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섬유질 뿐이에요. 우리가 재배하는 곡식들은 다 한 해살이 식물들입니다. 아메리카의 옥수수와 해바라기,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수, 아시아의 벼, 모두 벽과 식물이고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은 투입 대비 산출이 아주 크고요. 인위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농경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식물들은 씨앗의 크기가 비교적 큽니다. 가령 참깨라든지 바질의 씨앗 같은 것들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보리나 쌀이나 미래의 나달은 그에 비하면 아주 큰 거죠. 건조한 기후가 씨앗의 진화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아한 씨앗이 살아남으려면은 씨앗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사하게 싹이 자랄 때까지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진화적인 이유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시대의 야생 곡물들은 우연히도 인류의 필요와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고, 우리 인류의 선조들은 그러한 식물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눈여겨보고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죠. 농경을 통해서요. 이러한 식물들이 없었으면은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으면은 문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고, 따라서 과거에 존재했던 야생밀들, 밀뿐이 아니죠. 이후에는 수많은 채소들, 양파, 호박, 토마토 전부 다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도태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연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 선택 때문이에요. 인류가 경작하기에 좋고 인류가 활용하기에 좋은 품종들이 인류를 통해서, 농경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나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것은 사실 문명 때문이고 농업 때문이고 인류 때문인데,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물화에 수천 년이 걸렸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작물화와 경작도 필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 선택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연도 길들여졌고 인간도 길들여졌습니다. 작물화는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켰고 인류에게 또한 진화적인 영향도 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텐데 거기까지는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지구가 뒤집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문명의 격변기들을 통해서 문명은 자연을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해 왔다고요. 그때마다 새로운 음식들을 인류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그 이전까지 경작되지 않았던 땅들, 그리고 특히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땅들을 발견하게 해준 시대입니다. 15, 16세기의 대항해 시대는 유럽 상업 자본주의의 시작 이후에 세계 무역망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신대륙 작물들이 구대륙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요리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고 커피와 설탕 같은 기호품이 발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격변기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이루어진 산업혁명입니다.
자본주의 전개를 배경으로 하죠. 그러면서 음식 산업이 발달하고 대규모의 공장 공정을 거쳐서 음식들이, 식료품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현대 문명의 기술적인 진보는 이제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개인들에게는 냉장고가 보급되었고, 또 콜드체인이라는 저온 유통기구를 통해서 어떤 대량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식생활은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잡식동물이지만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조건에서 우리의 잡식성 성향을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간편화되고 개인화된 식료품들이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누구나 약간만 더 소비를 하면 육식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무한히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육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동물복지라든지 육식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환경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그 주장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근거가 있고 또한 합리적인 이야기들이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생물 다양성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단일 재배는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또한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문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들 자신까지도 바꾸어 놓았고 또한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많은 위험과 불안 요소들과 긴장과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필연적인 문명의 과정이 가져온 결과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잡식동물로서 우리는 문명을 통해서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